오늘은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 이용배 교수님과 함께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무릎 질환과 체외 충격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가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질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교수님께서 진료하시면서 어떤 무릎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주로 내원을 하시나요? 많은 환자분들이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노화 또는 외상으로 인한 다양한 무릎 질환으로 병원을 내원하시는데요. 주로 퇴행성 관절염, 활액막염, 연골연화증, 무릎 인대 손상, 반월상 연골파열 등의 질환이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무릎 질환으로 의심이 되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무릎 질환으로 의심되는 대표적인 증상은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아프다, 앉았다가 일어날 때 아프다, 계단 오르내릴 때 아프다, 관절이 붓고 열이 난다 등의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무릎 질환의 경우는 연령별로도 증상이나 질환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증이 있을 경우 무릎 질환을 의심하고 가까운 병원에 내원해 전문의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연령별로 이 증상이나 질환이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먼저 10에서 20대의 경우에는 다양한 활동으로 인한 외상 관련 질환이 많이 있습니다. 넘어지거나 무릎이 꺾이면서 십자인대 또는 측부인대가 파열된다든지 또는 반월상 연골이 파열된다든지 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파열 정도에 따라 반깁스나 보조기 또는 증식 치료 등을 통한 보존적 치료를 하기도 하고 관절 내시경이라는 기구를 통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20대에서 40대의 경우는 무릎 연골연화증이 있는데요. 주로 육체적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체중이 늘었다든지 무리한 운동을 했거나 쪼그리고 일을 많이 한다든지 할 때 무릎 앞쪽이 시리거나 아프면 이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환자들에게는 슬개골 뒤에 있는 연골이 헐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어느 정도 딱딱해야 할 무릎 연골이 비정상적으로 부드러워지면서 나타나며 약해진 연골이 뼈를 보호하지 못하면서 다리를 굽혔다가 펼 때 무릎 앞쪽에 통증이 발생됩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노년 질환이라고 불릴 만큼 50대 이상의 남녀 모두에게서 서서히 발생되는 무릎 질환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무릎 연골이나 인대 등이 마모되거나 손상되는 등의 퇴행성 변화가 찾아오면서 발병하는 질환입니다. 만약 무릎의 통증을 방치하면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므로 무릎에 이상 신호가 오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그런데 다른 무릎 질환과 달리 퇴행성 관절염은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인 만큼 평소 관심을 갖고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퇴행성 관절염의 주요 증상은 점점 통증이 심해지면서 나중에는 극심한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초기 증상으로는 걸을 때 관절에서 소리가 나고 간단한 동작에도 무릎이 무겁고 관절이 어긋나는 느낌이 나며 오랜 시간 한 자세로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관절이 쑤시고 아프며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잘 펴지지 않고 비거덕거리며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무릎은 물론 엉덩이, 고관절, 발, 척추 등 체중이 실리는 부위가 아프며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고 똑바로 앉는 자세가 어렵기도 합니다. 이러한 통증으로 인해 신체적인 고통은 물론 외부 활동이 감소되어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다리가 O자형이 되는 증상으로 인해 외관상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관심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치료 방법도 다양할 것 같아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관절염의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 관절염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총 4단계로 구분하는데요. 1, 2단계에 해당하는 관절염 초기의 경우 운동요법이나 체중 조절, 생활습관 교정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는 다른 원인 병변이 없다면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관절염 약물 복용, 연골 주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인대 강화 주사, 체해 충격파를 통해 손쉽게 통증을 치료할 수 있으며 특히 체해 충격파의 경우 무릎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 전달 물질을 감소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주변 조직의 재생을 촉진시켜 증상을 치료하는 최신의 비수술적 치료법입니다. 이런 비수술적 치료로도 개선이 되지 않는 3, 4단계의 중증도 이상의 관절염의 경우 관절 내시경 수술, 상위 경골 교정 절골술,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 수술, 인공관절 치환 수술 등을 통해 치료하기도 합니다. 네, 방금 체외 충격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무릎 질환을 체외 충격파로 치료를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나요? 사실 연골에는 신경이 없습니다. 연골이 찢어지거나 닳아서 아픈 게 아니라 퇴행성 변화로 인한 주변 조직의 염증으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체해 충격파 치료의 경우 이러한 염증을 안전하게 부작용 없이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이 복귀가 빠르며 마취나 절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충격파 치료 시 통증이 있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었으나 집중형 충격파와 방사형 충격파를 동시에 치료함으로써 압력의 세기를 줄여 치료 시 통증을 줄이고 치료 효과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그동안 주사치료나 물리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 또는 만성 통증 부위나 최근 발생한 급성 통증 부위 모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무릎 질환을 치료한 후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약 먹고 통증이 없어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완치되는 병이 아닌 관리하는 병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걸어야 하는데 무릎이 체중을 지탱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되는 관절염을 우리가 통증 없이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먼저 무릎 질환을 가장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체중 조절입니다. 걸을 때는 체중의 4, 5배의 힘이 무릎에 가해지고 달리기를 할 때는 10배의 체중이 무릎에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체중을 조금만 줄여도 무릎에 가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관절염의 진행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무릎과 허벅지 근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운동이 대퇴사두근 근력 강화 운동이라고 하는데 한쪽 무릎을 쭉 편 상태로 다리를 들고 10초간 버티고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으로 하루에 100회씩 시행합니다. 끝으로 양반 다리를 한다든지 쪼그려 앉기 등의 자세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체외 충격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체외 충격파는 어떤 치료 방법인가요? 체해 충격파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서 근골격계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충격파는 음파의 일종으로서 충격파를 몸 안쪽으로 넣어주면 매우 짧은 시간에 높은 양압에 이르고 난 후 급격히 압력이 떨어져 음압으로 변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압시기와 음압시기 모두 치료에 영향을 주지만 특히 음압시기에서 무수한 미세 방울들을 형성하는데 이것들이 조직에 치료적으로 유리한 변화를 유도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체외 충격파는 요로 결석 등 돌을 깨는 데 사용되던 장비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체해 충격파는 요로결석, 신장결석, 담석 등의 석회질과 돌을 수술 없이 충격파로 분쇄해 소변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시술이었습니다. 이것이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면서 그 활용성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근골격계 체해 충격파 치료는 세석술의 10분의 1 정도의 에너지로 신생혈관의 생성을 유도하는 등의 재생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으며 에너지의 차이가 있으므로 치료 시 통증도 현저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체외 충격파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외 충격파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충격파를 생성하는 방식에 따라 집중력 체해 충격파, 방사형 체해 충격파 등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집중력 체해 충격파는 통증 부위에 집중적으로 충격파를 전달하여 국소적인 통증을 치료합니다. 그 종류로는 첫 번째, 물을 이용해서 물속으로 전기적 스파크를 일으켜 발생하는 전기 수압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라믹 소자에 고주파를 가하여 발생시키는 압전기 방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전기적 충격이 금속 성망을 움직일 때 발생되는 전자기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충격파를 생성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 효과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방사형 체외 충격파는 엄밀한 의미에서 충격파는 아니지만 충격파 기계 내부의 공기압 장치에서 응축된 공기가 순차적으로 방출되어 발생된 압력파가 있습니다. 네, 집중형과 방사형 체외 충격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치료 원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집중형은 충격파에 의해 발생되는 미세 방울들에 의해서 세포 내에 물리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치료를 하며, 방사형은 조직의 진동을 발생시키며 이 진동은 미세순환의 개선과 대사작용의 증가를 유도하여 치료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치료 깊이와 에너지 크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집중형은 깊은 부위까지 침투할 수 있으며 방사형은 보통 2에서 3cm 정도의 깊이까지만 침투할 수 있으며, 압력의 차이도 최고 압력을 비교했을 때 방사형의 경우 집중형 충격파의 100분의 1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근막 통증 증후군을 체외 충격파로 치료한다고 하면 집중형 충격파는 국소적인 통점, 만성적인 부착부 힘줄병증, 그리고 심부 통증 유발점을 치료하며, 방사형 충격파는 근육의 스무팅이라고 해서 매끈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두 종류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데요. 집중형 충격파로 분해된 세포 및 연부 조직들을 방사형 충격파를 통해 긴장을 풀어줌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체외 충격파의 치료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체외 충격파는 세석술과 마찬가지로 통점이 발생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충격파를 발생시켜 치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생혈관 생성을 촉진하는데, 세포 내에 생성된 미세방울들이 여러 가지 신생혈관의 생성을 유도하는 물질들을 생성하여 재생치료를 유도합니다. 즉, 통증을 전달하는 물질인 substance P가 방출되어 통증을 느낌과 동시에 재생을 유도하는 물질들이 방출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화학적 변화가 있는데, 인대 근육 등 손상 부위에 림프 조직이 활성화되고 조직 잔해물이 제거됩니다. 세포의 투과성이 증가되고 산화질소가 방출되어 혈관 확장 및 항염 효과를 나타냅니다. 또한 혈관, 상피, 뼈, 콜라겐 등의 성장인자들이 방출됩니다. 마지막으로 통증을 일으키는 C섬유 등의 수를 감소시킵니다. 네, 체외 충격파 치료는 어디에 효과가 좋은가요? 정밀 진단 후 압통 부위는 모두 치료의 대상이 되며, 우선 인대가 뼈에 붙는 부위의 건염 및 인대와 근육 부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촉저근막염, 아킬레스 힘줄염, 무릎 슬개건염, 어깨 회전 근개 질환 및 근막 통증 증후군 등에서 수술 및 주사 치료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치료 효과가 뛰어납니다. 최근에는 비만 치료에도 충격파를 이용하여 치료할 수 있으며, 골저루 분류압 부위나 당뇨병성 족부병변과 화상 후 피부 재생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여러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체외 충격파만의 특별한 장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장점들이 있나요? 우선 제일 큰 장점으로는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의 복귀가 빠르며 마취나 절개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집중형 충격파와 방사형 충격파를 동시에 치료함으로써 압력의 세기를 줄여 치료 시 통증도 줄이고 치료 효과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사치료나 물리치료에도 효과가 없고 만성 통증 부위나 최근 발생한 급성 통증 부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폐, 장 등의 부위는 금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산부에게도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혈액응고 질환이나 항혈전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고, 종양이나 감염 부위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받은 부위는 인대 파열의 가능성 때문에 일정 기간 지난 후 충격파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체외 충격파 치료의 치료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평균 체외 충격파의 경우 주 1회에서 2회, 4주 정도 치료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통증은 교과서적으로 4회 정도 받으면 효과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으나 병변 부위의 상태에 따라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급성 통증의 경우에는 1, 2회만으로도 효과가 금방 나타날 수 있지만 만성 통증의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 4에서 5회 치료에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치료법 병행과 또는 재진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체외 충격파에 대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체외 충격파는 최근 통증 영역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저널들에서
그 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되고 있고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공인받은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모든 통증을 체해 충격파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정확한 진단 후에 시행될 경우에는 체해 충격파 단독으로 또는 다른 치료법과 병행 시에는 급성 및 만성 통증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좋은 치료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충격파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으시고 또한 충격파 기계도 꼭 FDA 승인이 된 좋은 충격파 기계를 사용하는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빠른 시기에 치료 시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 만성화되어 치료도 어렵고 환자분의 고통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통증이 있다면 바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 이용배 교수님과 함께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무릎 질환과 또 체외 충격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